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살인마의 DNA가 흐른다 나카다 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5년 9월 16일 일본 사이타마현의 한 주택가에서 3일 만에 어린이 2명을 포함해 주민 6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연쇄 살인마가 검거되었습니다. 살인마의 정체는 일본인이 아닌 페루 국적의 30세 남성 바이런 조나단 나카다 루데나였는데요. 사이타마현 경찰은 사건 현장 벽면에 피해자의 피로 쓴 외국어가 쓰여 있었고, 인근에서 외국인 남성에 대한 목격담이 나왔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범인이 외국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뒤이어 더욱 놀라운 사실도 밝혀지는데요. 일본에서 검거된 조나단의 친형이 페루 역사상 최악의 연쇄 살인마로 불리는 페드로 파블로 나카다 루데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무려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귀 형제의 이야기는 일본 열도와 페루 현지에 큰 충격을 안겼죠.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살인 DNA를 타고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가 나란히 연쇄 살인범이 됐겠냐고 입을 모았습니다. 도대체 이 집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길래 형제가 나란히 살인마가 된 걸까요? 나카다 형제는 페루에서도 노동자 계층이 밀집한 라마시엘 아구스티노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의 10남매 중 형으로 태어난 페드로는 1973년생, 형제 중 막내였던 조나단은 1985년생으로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편인데요. 정신질환을 앓던 어머니가 일찍 사망한 이후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는 틈만 나면 남매들을 쇠파이프로 두들겨 팼습니다. 나카다 형제의 누나들은 불우했던 유년 시절이 훗날 형제가 연쇄 살인마가 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어렸을 때 너무 큰 불행을 겪으면 내면이 파괴되는 법이다. 우리 10남매가 그랬다. 매일같이 파이프로 맞고 쫓기는 사이 어딘가 고장나고 부서져 버렸다. 모두가 불행해졌지만 그중 두 형제는 살인마가 되었으며 여동생 중 하나는 스스로 세상을 등져버렸다.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 거울에 자신의 피로 "이런 세상은 싫어. 하나님 용서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하죠. 이를 두고 일본 경찰은 조나단이 첫 번째 범행을 저지른 후 누나의 행동을 모방해 피해자의 피로 집 벽에 글씨를 쓴 것 같다고 추정했습니다. 조나단의 첫 번째 범행은 2015년 9월 14일 저녁 일본 사이타마현 구마가야시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서 시작되었죠. 50대 부부가 복부와 가슴 등을 흉기에 수십 차례 찔려 과다출혈로 숨진 채 발견됐는데, 부검 결과 범인은 피해자들이 이미 움직일 수 없게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격을 가하는 이른바 오버킬, 즉 과잉 살해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강한 원한을 품은 면식범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밝혔지만 이웃 주민들은 숨진 중년 부부는 평소 밝고 자상한 인품으로 누구에게 원한을 살 만한 사람들은 아니었다고 입을 모았죠. 이틀 뒤인 9월 16일 같은 구마가야 지역에서 또 다른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80대 할머니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것이었죠. 주변을 수색하던 사이타마현 경찰은 현장에서 800m 거리에 있던 주택에서 비명이 들렸다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이미 흉기에 찔려 사망한 40대 여성의 시신과 그 곁에 시카를 들고 서 있던 외국인 남성을 발견하죠. 페루에서 온 조나단이었습니다. 조나단은 경찰을 보고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들고 있던 시칼로 자신의 팔을 찔러 깊은 상처를 내고 2층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죠.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을 잃은 조나단이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는 사이 경찰은 살해 현장에서 채취한 DNA와 족적 등이 모두 조나단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조나단이 붙잡힌 집의 장롱 안에서 숨진 40대 여성의 두 딸의 시신도 발견했죠. 시신의 상태가 너무도 참혹해 강력계 형사들마저 눈시울을 붉혔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조나단을 집중 조명하면서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지 배경을 파헤치기 시작했죠. 조나단은 가난을 벗어나고자 사건 발생 약 10년 전 돈을 벌어 고향에 가구 수리점을 차리겠다는 꿈을 안고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20대 중반의 나이에 일본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삶을 살게 된 조나단은 사이타마현 인근 공업단지의 반찬 공장 등 여러 공장을 전전하며 막일로 생계를 이어가죠.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기억에 따르면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언제나 혼자서 밥을 먹는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2012년경 잠시 페루에 귀국해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고 돌아왔는데, 여기에는 2006년 페루에서 17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교도소에 수감된 친형 페드로도 있었죠. 10남매 중 막내였던 조나단은 줄곧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아이였지만 페드로가 체포된 이후 이따금씩 정신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누군가 자기를 쫓아온다거나 죽이려고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헛소리를 할 때도 있었다. 큰 누나에 따르면 2012년경 조나단이 페루에 돌아왔을 때 친형 페드로를 찾아가서 죽음과 폭력에 관해 긴 대화를 나누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조나단이 일본에 돌아온
나온 후에도 형제는 연락을 주고받으며 소통했다고 하죠. 그러다 2015년 가을 늘 조용히 지냈던 조나단이 갑자기 살인마로 돌변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조나단의 친형 페드로는 일명 죽음의 사도라 불리며 페루 국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연쇄 살인범입니다. 2000년대 초반 페루 수도 리마와 인근 지역을 떠돌며 무참한 살인 행각을 벌였죠. 범행 수법은 동생과 사뭇 달랐는데요. 페드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지구를 정화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사도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개조한 고무 소음기를 장착한 9mm 권총을 들고 다니며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정화 대상을 처리하고 다녔죠. 여기서 말하는 정화 대상이란 중독자, 성매매 여성, 동성애자, 범죄자 등이었습니다. 본인 입으로는 모든 살인이 신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겼지만 진실은 달랐죠. 2006년 8월 길거리에서 청소년들을 향해 대마초 피우는 것들은 다 죽어야 한다고 소리치며 총을 난사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근처를 지나가던 소녀의 머리에 총을 쏴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페드로는 소녀가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도 자전거를 훔쳐 타고 현장에서 달아났고요. 훗날 체포된 후 숨진 소녀는 자신이 죽인 사람들 중 유일하게 죄가 없는 희생자였다고 말하면서 세계 정화를 위한 필연적인 희생이었다고 헛소리를 시전했죠. 같은 해 11월 페드로는 택시 기사와 승객 등 3명을 한꺼번에 총살한 뒤 차량과 소지품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이 택시 강도들이라 신의 이름으로 제거한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무고한 시민으로 밝혀졌죠. 또한 페드로는 게이를 병적으로 증오했습니다. 에이즈를 퍼뜨려 다른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이유로 40대 남성을 살해하는가 하며 거리에서 매춘을 하는 남성들에게 손님인 척 접근한 뒤 모텔 유인의 목에 총을 쏴서 살해했죠. 이처럼 페드로는 피해자가 실제 어떤 잘못을 했는지와 무관하게 전적으로 망상과 편견에 따라 살인을 실행했습니다. 껌을 씹는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자신의 아내를 탐냈을지도 모른다는 터무니없는 의심만으로 2000년에서 2006년까지 6년에 걸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그야말로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다녔죠. 신의 사자를 흉내낸 미치광이 살인마는 2006년 12월 28일 경찰과의 총격전 끝에 마침내 체포되었습니다. 페루 경찰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피해자는 17명이었지만 페드로는 경찰 조사에서 총 25명을 죽였다고 진술했죠. 살인죄를 시인하면서도 한없이 당당했으며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반성이나 죄책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11년 페드로는 교도소에 면회를 온 기자에게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나는 범죄자가 아니라 청소보다 신의 명령으로 썩어가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약물 중독자, 매춘부, 동성애자 25명을 죽였다. 나는 소명을 다하고 여기 갇혀있으나 밖에 계시는 분들은 깨끗한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시길. 페루 언론들은 살인을 신의 사명이라고 주장하는 미치광이 살인마에게 죽음의 사도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여담이지만 감옥 안에서 자신의 별명을 전해들은 페드로가 아주 만족스러워했다고 하네요. 페드로는 25명을 죽였다고 시인했으나 모든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최종적으로 17건의 살인 혐의로만 기소되었고 2007년 재판부로부터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죠. 희대의 연쇄 살인마에게 내려진 형량치고는 너무 가볍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페루에는 사형제도가 존재하긴 하지만 일반 강력범죄에는 적용되지 않고 반역, 전시 상황의 군 형법상 범죄 등 일부 범죄에 한해서만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종신형도 존재하지 않으며 35년이 선고 가능한 법정 최고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페드로는 일반 교도소가 아닌 리마 근교의 루리간초 정신병동에서 치료과목 형태로 수용되어 있는데요. 체포 후 여러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고 망상형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아서 죄수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인정받은 것이죠. 이런 형의 악랄한 범죄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조나단은 살인마의 DNA를 가진 인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한 건 조나단이 왜 이런 짓을 저질렀나요죠. 진짜 살인마의 피가 흐르는 건지 아니면 일본에서 무슨 엄청난 차별을 겪고 이런 짓을 저지른 건지가 화두였습니다. 검거 직후 머리를 다쳐 병원에 후송됐던 조나단은 의식을 회복한 후 사람을 죽인 기억이 없다며 범행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부상 정도를 위한 검진이 진행되었는데 1차 감정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지만 2차 정밀 감정에서는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소견이 나왔죠. 조나단 측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무죄에 가까운 판결을 요구했는데요. 일본 검찰은 피고인이 일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해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있었다며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2018년 3월 조나단에게 사형을 선고했죠. 재판장 사사키 나오토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은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어떤 동정의 여지도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1심 이후 상황은 뒤바뀌어 버렸죠. 2019년 12월 도쿄 고등법원은 조나단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인정하며 1심의 사형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일본 검찰이 상고를 단념하면서 조나단은 현재 일본 교도소에 무기수로 수감된 상태죠.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가 나란히 연쇄 살인마가 되어 형은 페루 정신병동에 동생은 일본 교도소에 갇히다니 기묘하고 씁쓸한 결말이네요. 살인마의 DNA가 흐른다기보다는 정신질환의 피가 흘렀는데 치료도 막아줄 사람도 없었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국경을 넘어 두 나라의 동시에 악몽으로 기억된 페루 살인기 형제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